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수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보스토크 매거진 격월간을 나오는 사진 잡지에 글을 만들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 한 10년, 13년, 14년 정도 계속 사진 잡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이제 하나의 숙제 같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따로 떼어낼 것인가, 아니면 서로 사이좋게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갈등하거나 싸우게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겠죠. 오늘 아마 두 권의 책을 볼 텐데요. 존 보거의 제7의 인간과 조세이의 침묵의 뿌리. 이 책을 만든 사람들도 아마 사진과 글을 통해서 어떻게 독자와 만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7의 인간의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유럽 이민 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975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 70년대 초반에 이제 어, 비유럽권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를 하는 거죠. 자기네 살던 곳이 개발도상국이고 뭔가 일자리도 부족하니까 이제 이주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인터뷰에서 봤더니 존 버거가 이제 어떤 인터뷰가 이렇게 묻니다. 단 한 권의 책을 남겨야 한다면, 그리고 단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당신이 남겨야 할, 그리고 평생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존 버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많은 저서 중 한 권을 선택하라면 이 책을 선택할 것이다. 이 책이 제 7회 간입니다. 저는 다분히 음, 사진 잡지를 만들고, 그리고 사진과 관련된 이미지를 비평하는 존 버거로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만 주로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게 되게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왜? 어, 뭐 말하기의 다른 방식이나 본다는 것의 의미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미술 이론가 비평가로서 어떤 한 획을 그는 책이 아니라 왜 제7의 인간일까? 네. 네,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 좀 담아봤는데요. 일단 뭐 여기 책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유럽 이민 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자기 고향에서 더 이상 살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로. 사실 그 선택은 꽤 큰 선택이고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낯선 나라에서 돈을 벌겠다,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유럽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래서 출발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어, 기본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부자인 나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예, 무슨 어떤 서류 절차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사실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쨌든 이 출발할 때는 어쨌든 꿈을 꾸게 되겠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일이라는 파트로 실제로 그 노동자가 어떤 현실에서 일을 하는지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어쩌면 노동자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악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노동자가 결국 고향에 돌아오는 까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존 버거는 귀향 자체를 신화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자기가 꿈꿨던 고향에 돌아오는 모습은 사실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하나의 신화처럼, 불가능한 실현처럼 남아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다루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장모르는 장모르 나름대로 그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다양한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존 버거는 다양한 통계 자료, 취재 이런 것들을 바탕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장모르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가상의 그라는 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출발해서 일을 하고 고향을 돌아오는 과정까지 가상의 한 글을 해서 여러 다양한 이주 노동자가 집약된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텍스트가 같이 있고 그 사이에 다양한 통계와 어떤 도표와 자료들도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이 책이 이른바 흔히 말하는 르포르타주라 그래서 어떤 사진과 어떤 취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취재하는 어떤 사건들을 취재하는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가상의 글을 설정하기 때문에 되게 소설적인 모습, 픽션적인 모습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허구와 사실 사이에 진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남자 한 이민 노동자의 존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 장에 고향이 없다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 남자 한 이민 노동자의 존재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꿈을 찾아서 결국 외국에 나가고 그 외국에 나와서 다시 고향에서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했지만 돌아오니 자신이 기대했던 고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심리적으로. 그래서 고향이 없고 이름이 없는 존재가 되는 모습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윤곽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주로 이주 노동자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등이고요. 이제 이들이 가는 곳은 이제 뭐 독일이나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전에 썼던 쥐라는 소설을 통해서 부커상을 받고 그 부커상의 상금을 통해서 취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존 버거의 또 어떤 특별한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 부커상을 수상한 다음에 연설에서 부커상이 사실은 부커 재벌이 사실은 카리브 지역에서 또 노동 착취를 해서 사실 되게 돈을 많이 번 기업이거든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이제 이 상금이 내가 지금 받는 상금이 노동 착취로 받은 얻어진 돈이고 그것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그래서 그 상금의 반을 블랙팬서라고 해서 흑인 인권 운동 단체에 기부를 하고요. 그 반은 가지고 이제 3년 정도의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왜 사진을 썼을까라는 것 하나, 사진과 결합을 했을까라는 결합 하나와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궁금증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유럽 이민 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사실 경험은 남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대놓고 이주 노동자들 그러니까 타인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통은 이제 본인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월할 수 있지만 타자의 경험을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정 부분 어떤 한계나 대상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존 보거는 나의 경험이 아닌 타자의 경험을 왜 기록하려고 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 물음이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또 그 경험은 과연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 타인의 경험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냥 타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타인을 관찰하며 쓰면 오로지 타인의 경험을 기록이 된 것일까? 라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타자의 경험을 기록한 기록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게다가 1975년도에 나온 책이고 197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유럽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나와 되게 멀리 있는 시공간적으로 되게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의미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책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묻고 답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앞서 제7의 인간은 1975년도에 나왔고 1970년대 초를 배경으로 했다면 이제 10년의 시간차가 있고 이제 공간이 한국으로 오는 침묵의 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에 나왔고 1980년대 초반의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984년 사복 사태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노동 환경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뭐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좀 구성도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공적인
난정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거대한 어떤 2017년에 300세가 넘은 네, 한국 문학에서 유일한 그런 소설을 쓴 작가가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못하고 물론 그 이후로 소설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이에서 사진과 글로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어떤 방황이나 어떤 몸부림 같은 것들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세희가 바라보는 어떤 국내 현실이나 이런 모습도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어둡고 예, 힘든 모습이라 그런 것들도 되게 힘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현실도 힘들고 그 현실 속에서 발버둥치는 작가의 어떤 그림자도 너무 힘겨워 보이는 그런 책인데요. 그리고 이 책은 표지부터 뭔가 되게 강하게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기도 합니다. 사진도 그렇고요. 침묵의 뿌리라는 저 되게 저렇게 큰 글씨를 위에다가 얹어놓은 저 박력 있는 네, 그래픽 디자인. 이게 정병규 선생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네, 요즘은 잘 네, 요즘처럼 예쁜 디자인을 하는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디자인에서 힘을 느껴지는 건 요새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다들 예쁜 디자인이라서 네,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머릿말에 조세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70년대에 나는 어떤 이의 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책 한 권을 써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그 책이다. 그때 나는 긴급하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80년대에 들어와 바로 10년 전 그 생각에 사로잡혀 또 한 권의 책을 묶어낸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낙 그 난장의 쏘아올린 공에 관한 이야기들은 유명하니까요. 이제 조세희가 70년대에 재개발 지역에서 한 세입자와 함께 세입자 가족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포크레인으로 벽을 철거하는 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그때 오전에 아침에 그 재개발 지역에서 그 철거민들과 뒤섞여서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사무실 근처에 문방구에서 작은 노트 하나, 볼펜 하나를 사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 난자기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그래서 70년대의 어떤 기형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약간 우화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걸작으로 평가됐고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많은 판매를 올렸고 조세희 작가는 그 200세가 넘고 300세가 되는 사이에 계속 부끄러움이 쌓여가는 왜냐하면 이 소설이 이 한순간에 옛날 이야기로 끝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읽히고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은 현실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는 것.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소설을 쓴 본인에게는 뭔가 현실이 변화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현실을 드러냈을 텐데 현실이 전혀 꿈쩍지 않고 꿈쩍도 않고 변하지 않을 때 과연 소설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런 부끄러움이 계속 따라오는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와 유사하게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한 권의 책을 묶어냈다고 합니다. 이번 책에는 사진이 들어있다. 슬프고 겁에 질린 시대에 적합한 것이 사진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지만 이날을 끝내 공장으로 넘긴 다음에 접한 이 말에 나의 서툰 작업을 연결지어 볼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작가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지어온 죄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이 책은 뭐 본인이 얘기하고도 있지만 그런 한국 현실의 어떤 모습들, 끝내 바뀌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자행되는 것은 결국 단순히 한쪽에서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거나 그냥 방관하거나 또 동조하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희는 소설가로서 그 현실을 다루는 소설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죄의식을 느끼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은 어떻게 보면 되게 3부로 나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심플한 구성입니다. 2부에는 한
1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가량 한 101점의 사진이 들어 있고요. 앞쪽에는 글, 그리고 3부에서는 사진과 관련된 일종의 각주처럼 미주처럼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순한 구성일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한 것은 일부의 글 파트에는 뭐 에세이가 있는데 에세이 같은 경우 자신의 소설 작품에 대한 왜 이 소설을 쓰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작가 노트도 있고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책이 탄생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사복 사태거든요.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광산촌에서 벌어진 어떤 노동 시위와 관련된 사복 사태. 그래서 사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사복에 가서 취재를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서 우연히 본 초등학생들의 어린이 문집, 그래서 사복 어린이들이 직접 쓴 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가장 강력한 텍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 사복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쓴 일기 같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탄광촌의 어떤 현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의 강력한 글은 사진을 해설하는 그 3부 파트의 미주 부분에 공소장이 있습니다. 사복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공소장, 그러니까 이 사복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 공소장에서 그 공소장이 그대로 그냥 전문에 실려 있거든요. 거의 편집 안 된 상태로. 그래서 마치 사진이 현실의 무언가를 그대로 인용해 갖고 오듯이 어린이들의 글과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사실은 가져오는 것, 인용하는 것, 사실은 소설가는 현실을 다루거나 현실을 다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이야기 세계로 만드는 가공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현실 그대로 그것을 갖고 오려고 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난소공에서 했던 실패들이 기반이 되어 있겠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뒤섞여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도 실려 있고 그 중간중간 단편 소설 3편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 풀밭에서 1979년의 저녁밥. 그래서 3편의 소설이 있고 이 3편도 각각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1979년 저녁밥 같은 경우는 좀 난소공에 좀 반복되는 듯한 느낌,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인 소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되게 어떤 그러니까 사실 난소공이 약간 우화 같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으면서 이게 현실 기반이지만 어떤 환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더 극대화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 어떤 소설은 또 풀밭에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설들 스타일이 다른 소설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다른 것만 자체만으로도 이 소설가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잊지 않고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 호명하는 일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과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카메라 바라보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장모르가 하는 일이나 조세희 작가가 카메라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은 이름을 부르는 일이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진의 호명 기능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내가 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그 이름을 왜 잊어버리고 있었나? 그 이름을 앞으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